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번 배신당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8억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억 8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번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30년을 한 가족으로 산 시댁. 애도 못 낳은 주제에 재산 독차지하냐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4억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혼한 남편. 사랑해요. 평생 잘해줄게요. 그 말을 믿고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발견한 진실. 제 시누이와 짜고 저에게 접근한 계획적 사기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우연한 만남도 따뜻한 위로도 청혼도 전부 연기였습니다. 그는 6개월간 1억 2천만 원을 빼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게 바보죠. 30년 시집살이와 3년 간병. 그리고 다시 사랑하려 했던 용기. 그 대가가 이것입니다. 지금 저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6살 이선미입니다. 지난 3월 제 남편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58이었습니다. 3년을 투병했죠.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저는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간병인 침대에서 3년을 잤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남편이 밤중에 깨서 여보 물 하고 부르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토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었고 식욕이 없다고 할 때마다 죽을 쓰고 미움을 써서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썼어요. 말기에 접어들면서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예전엔 팔뚝처럼 굽던 그 손목을 잡고 있으면 이제는 뼈만 만져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놔두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남편은 힘없이 웃으며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제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30년 넘게 했거든요.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이 조문을 왔어요. 저는 상주로 앉아서 절을 받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남편을 위해 버텼어요. 시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제가 주도적으로 치렀습니다. 시누이 2분은 조문객 맞는 것만 도왔죠. 큰 시누이 미정 씨는 화려한 검은 상복을 입고서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작은 시누이 미숙 씨는 친구들과 복도에서 떠들었어요. 장례 첫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빈소에는 저희 가족만 남았어요. 저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미정 씨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형님, 오빠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장례도 안 끝났는데 재산 이야기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예요? 장례부터 치르고. 아니, 미리 얘기해둬야죠. 나중에 복잡해지잖아요. 미정 씨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장례 기간에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시누이들의 태도는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조문객이 오면 친절하게 대했지만 저한테는 말도 잘 안 걸었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저는 더 열심히 움직였어요.
음식 나르고 조문객 맞이하고 정리하고 발인 날이 됐습니다. 남편을 연구차에 싣고 화장터로 향했어요. 화장로 안으로 관이 들어가는 걸 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미숙 씨가 부축해줬어요. 형님, 힘내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가 되어 돌아왔어요. 작은 함에 담긴 남편을 보는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봉안당에 남편을 모시고 나왔어요. 시누이들은 먼저 차에 타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여보, 이젠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아이 하나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다고 평생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 곁에 남은 자식 하나 없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직도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49제가 다가왔습니다. 절에 가서 제를 올렸어요. 시누이들도 와서 제를 올리고 절 마당에 모여 앉았어요. 스님이 차를 내주셨죠. 그때 미정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제 오빠 재산 정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차를 마시다 말고 미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오빠가 평생 모은 재산 있잖아요. 그 아파트랑 통장에 있는 예금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제 몫이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도 오빠 동생이에요. 권리가 있어요. 미숙 씨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우리도 힘들어요. 오빠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기가 막혔어요. 3년간 병원비만 억 단위였고 남편 보험금으로 다 냈어요. 시누이들은 한 푼도 보태지 않았고 병문안도 1년에 서너 번 왔을까 말까 했습니다.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병문안도 제대로 안 왔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자 미정 씨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빠 재산 형님 혼자 다 가질 생각은 아니시죠? 무슨 소리예요? 법적으로 배우자가 다 받는 거잖아요. 법이 다는 아니죠. 오빠가 번 돈, 우리 식구들 몫도 있는 거예요. 평생 형님만 위해 번 거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 용돈은 남편이 자발적으로 드린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빚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막혔습니다. 미정 씨가 한 발 더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도 없잖아요. 형님 혼자 그 돈 다 써서 뭐 하시려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성이 점점 높아졌고 절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스님이 급히 나오셨습니다. 절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밖에서 말씀 나누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절을 나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 오빠였습니다. 선미야, 시댁이랑 난리 났다며? 누가 벌써 전했는지 소문은 빠르더군요. 오빠 시누이들이 재산 달라고 해. 그래. 얼마나 되는데? 아파트 5억, 예금 3억. 총 8억 정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너 혼자 다 갖는 거야? 법적으로는 그렇지. 아, 그래도 그렇게 다 가져가면 말 나오지 않겠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말이 왜 나와?
시댁도 식구잖아. 적당히 좀 떼어줘. 괜히 욕먹지 말고. 욕? 너 동네 소문 모르냐? 욕심 많다고 다 말 나오고 있다. 순간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빠, 나 30년 시집살이하고 3년간 간병했어. 이게 욕심이야? 그러자 오빠가 낮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혼자 8억 다 써서 뭐 하려고? 쓸 데도 없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넉넉하지 않아. 엄마 돌아가시면 이것저것 정리해야 할 일도 있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결국 제 돈을 계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싸우지 말고 적당히 정리해. 괜히 법까지 가면 우리 체면도 구겨진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빠도 제 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마저 제 등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요. 법적으로 우리 권리 찾겠어요. 손이 떨렸어요. 3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이제 남편 재산 때문에 법정에 서야 한다니요. 그날부터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재산 내놔하고 소리치는 꿈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면 새벽 2시, 3시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가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우울 증상이 의심된다며 상담을 권했지만 상담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시댁은 거의 매일 문자를 보내 압박했고 친정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에 접힌 쪽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재산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늘이 다 보고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동네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일주일 뒤 생수와 라면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봤어? 남편 눈 감자마자 재산부터 챙겼다잖아. 그러게. 시댁이랑 법까지 간다더라. 독하다, 독해. 아들도 못 낳은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재산은 다 차지하겠대? 양심도 없지. 귀가 멍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동네 아줌마 2명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제 뒷모습을 보면서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다 들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계산대에 내려놓고 그대로 마트를 나왔습니다. 뛰어서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면제를 2알씩 먹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한 알만 먹으라고 했지만 한 알로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이 흘렀어요. 저는 거의 집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택배로 생필품을 주문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빛이 무서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금반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임종 직전 제 손에 끼워주시며 말씀하셨죠. 선미야, 내가 진짜 우리 며느리야. 애들 말 너무 담아두지 마. 그때는 그냥 위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큰 뜻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도 집안 분위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계셨겠지요. 반지를 끼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너무 야위어 있었어요. 나는 대체 누구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30년을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제 저는 누군가요?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남도 아닌 사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는 싸우지 않겠다고요. 정신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어요. 법으로 따지면 부인인 선미 씨가 거의 다 상속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안도했지만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 쪽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은 걸릴 수도 있고요. 계속 법원에 오가셔야 합니다. 몇 년이나요? 빠르면 1년, 길면 2, 3년도 갈 수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년, 3년을 또 싸워야 한다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으시면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다 받을 수 있다면서요.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래 싸워야 합니다. 마음도 많이 상하실 겁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남편도 잃었고 시댁도 잃었습니다. 이제 제 정신까지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합의할게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안 하시겠어요? 돈보다 제 마음이 먼저예요. 그렇게 저는 절반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산 절반 드릴게요. 대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알겠어요. 빨리 정리합시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재산 정리가 끝났어요. 남편이 남긴 예금 3억과 보험금 일부를 합쳐 4억을 시누이들에게 지급했고 아파트는 제 명의로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큰 아파트에 혼자 남아있는 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30년을 살았던 집이었고 벽마다 추억이 붙어 있었으며 거실 소파에도 아직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결국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넓은 집이 이제는 제게 너무 컸고 혼자 살기에는 숨이 막히는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통장에 4억이 들어온 날 저는 새로 이사 온 집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시집살이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남편도 없고 시댁과도 인연을 끊었어요. 친정마저 외면했습니다.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나와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꿈에서 깨어나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어요. 재산 정리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4억이 들어와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보게 되었죠. 일어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모래처럼 목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냥 우유 한 잔, 바나나 하나로 하루를 때웠어요.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원래 58kg였는데 어느새 50kg까지 떨어져 있었고 옷은 헐렁헐렁했죠. 거울을 보면 남의 얼굴 같았습니다. 잠은 더 안 왔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서 천장을 봤어요. 남편 생각, 시댁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매일 생각할수록 억울했어요. 그러다 해가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울을 봤어요. 눈밑은 시커멓게 그늘이 졌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든 몸을 움직이든. 그때 문득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나 요즘 병원에서 재활 운동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운동 가르쳐 주는데 몸도 좋아지고 잠도 잘 와. 저도 해볼까요? 집에만 있으니 몸도 망가졌고 잠도 안 왔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가까운 대학병원에 전화했어요. 재활의학과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증상이세요? 불면증이랑 우울증이요. 몸도 안 좋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한다는 게 낯설었어요. 예약한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옷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봤죠. 여전히 야위고 창백했지만 그래도 나가야 했어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재활의학과는 2층에 있었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노인분들이 많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오신 분도 있고 휠체어 타신 분도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불면증이랑 우울증이 있어서요. 몸도 안 좋고요. 혹시 최근에 큰일 있으셨어요? 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가족 우울증이네요. 운동 치료가 도움될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재활치료실에서 운동하세요. 처방전을 받았어요. 재활치료실은 같은 층 끝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 달 넘게 집에만 있었더니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재활치료실 문을 열었어요. 넓은 공간에 운동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젊은 남자 물리치료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첫날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기본 체력부터 측정해 볼게요.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숨이 찼어요.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물리치료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러닝머신에서 내려왔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렇게 체력이 없었나 싶었죠. 다음은 스트레칭 해볼게요. 매트에 앉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몸이 뻣뻣했어요. 다리를 뻗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많이 안 쓰셨네요. 천천히 풀어가요. 30분 정도 운동하고 나니 땀이 흠뻑 났어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였더니 피곤했지만 기분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누군가 앉았어요. 60 조금 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힘드셨죠?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힘드네요. 처음 오신 거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여기 오래 다니셨어요? 3달쯤 됐어요. 불면증이랑 우울증 때문에요. 같은 증상이라니 그 말 한마디에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왔어요. 혹시 많이 힘든 일 있으셨어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대답하기 망설여졌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좀 있었어요. 짧게 답했는데도 그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3년 됐습니다. 그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공감이 됐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잃고 난 뒤 하루도 제대로 적응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그분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진우라고 해요. 62살이에요. 저는 이선미예요. 56이고요. 앞으로 여기서 자주 보겠네요. 저도 월수금 와요. 저도 그 요일이에요. 그럼 같이 운동해요. 혼자보단 같이 하는 게 힘이 나거든요. 망설여졌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요즘 사람을 피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먼저 말 걸어주는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네, 그러죠. 진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저도 혼자 운동하는 게 외로웠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조금 달랐어요. 한 달 넘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녁엔 잠이 좀 왔어요. 수면제를 한 알만 먹었는데도 잘 잤습니다. 운동해서 그런가 봐요. 다음 치료 날이 됐습니다. 재활 치료실에 가니 진우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함께 운동했습니다. 러닝머신도 나란히 하고 스트레칭도 같이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졌어요.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진우 씨와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였습니다.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미 씨,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병원 1층에 카페 있거든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남자랑 단둘이 커피를 마시다니.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운동 동료로 친해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카페로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 줄은. 병원 1층 카페에 앉았습니다. 진우 씨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요즘 많이 좋아지셨죠? 네, 운동하니까 잠도 잘 오고요. 진우 씨 덕분이에요. 진우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미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남편분을 잃으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암이었어요. 간암. 3년을 투병했어요. 저도 아내를 암으로 잃었어요. 진우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 이야기까지 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아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랑 재산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저도요. 시댁이랑 재산 문제로 힘들었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아예 자식들이랑 연을 끊었어요. 재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진우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카페에서 만났어요. 진우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무엇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우 씨가 제안했어요. 선미 씨, 우리 밖에서 밥 한번 먹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자랑 단둘이 식사라니.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밥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좀 친구로서 제안한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친구. 맞아요. 친구였죠. 네, 좋아요. 금요일 병원 근처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나물이랑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선미 씨는 결혼 전에 뭐 하셨어요? 의상 디자인 전공했는데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제 브랜드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아깝네요.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선생님 하고 싶었는데 시집 가고 애 낳으니 우리는 비슷한 시대를 산 사람들이었어요. 꿈보다 가정을 먼저 생각했던 세대. 식사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타려는데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미 씨, 요즘 선미 씨 만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저도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어요. 진우 씨가 손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내가 60 다 돼서 설레는 건가? 웃음이 났어요.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에이, 나이 들어서 뭘. 혼잣말을 하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좋은 꿈을 꿨어요. 진우 씨랑 같이 걷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운동날 진우 씨를 보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선미 씨, 얼굴이 빨개요. 괜찮으세요? 운동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진우 씨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카페에 갔어요. 진우 씨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미 씨, 선미 씨가 좋아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처음엔 친구로 생각했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0년 전 남편한테 프로포즈 받을 때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 마음만 전하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60 다 돼서 고백을 받다니.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진우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낮은 목소리, 따뜻한 손, 저를 바라보던 눈빛. 나도 좋은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 잃고 1년. 그동안 저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죽은 사람의 아내, 시댁에 밉보인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진우 씨는 저를 여자로 봐줬습니다. 며칠을 뒤척였어요. 다음 운동날 진우 씨 얼굴 보기가 어색했습니다. 진우 씨는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저만 혼자 가슴 졸이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진우 씨가 또 물었어요. 선미 씨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진우 씨가 좋아요. 진우 씨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무서워요. 남편 잃고 시댁한테 배신당하고 또 상처받을까 봐요. 진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저는 안 그럴게요. 약속해요. 눈빛이 진지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하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어떻게 또 아프게 해요. 그 말에 무너졌어요. 그럼 한번 만나볼게요. 진우 씨가 제 손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미 씨.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 죽고 1년. 처음으로 남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56의 연애라니. 쑥스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진우 씨는 데이트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제 허리에 손을 올리며 부축해줬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좋았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진우 씨가 말했어요. 선미 씨, 우리 결혼해요. 결혼이요? 네. 이 나이에 연애만 하기엔 시간이 아까워요.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해요. 망설여졌어요. 결혼? 다시요? 저, 무서워요. 또 실패하면 어떡해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선미 씨를 정말 아껴요. 평생 잘해줄게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어요. 진우 씨와 결혼하면 어떨까? 장점도 있었어요. 혼자 늙지 않아도 되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진우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잘해줄 거예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또 배신당하면 어쩌나,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고요. 고민하던 어느 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꿈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러도 안 왔어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안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나중에 늙어서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두려웠어요. 혼자 늙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진우 씨를 만났어요. 진우 씨, 우리 결혼해요. 정말요? 네.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살아요. 진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선미 씨. 평생 잘해줄게요. 그렇게 우리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늙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진우 씨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 동안 지켜봤잖아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제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고 일주일 후 우리는 구청에 갔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어요. 펜을 들고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56에 다시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우 씨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잘 될 거예요. 도장을 찍었어요. 접수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나오는 길에 진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 진짜 부부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진우 씨, 우리 잘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제가 평생 잘해드릴게요. 진우 씨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다음 날 진우 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큰 가방 2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원래 월세 살았어요. 짐이 별로 없어요. 진우 씨가 옷을 옷장에 정리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같이 사는구나. 선미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낯선 온기가 몸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야말로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떨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불을 끄니 방 안이 조용해졌고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안 주무세요? 네. 좀 어색해서요. 저도 그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먼저 닿았고 천천히 손바닥이 맞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요. 그 말과 함께 손을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제 어깨가 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체온이 이렇게 뜨거웠던가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숨결이 제 이마를 스쳤습니다. 선미 씨, 예뻐요.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혼 첫 주가 지났습니다. 진우 씨는 아침마다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잘 잤어요, 우리 선미 씨? 그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저를 우리라고 불러준 게 몇십 년 만이었을까요? 부엌에서는 이미 된장찌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랑 김이랑 된장찌개.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선미 씨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숟가락이라도 들면 손을 살짝 잡으며 말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해요. 선미 씨는 평생 고생했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제 어깨를 한 번씩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죠?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말이 달콤했습니다. 너무 달콤해서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저녁이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가 그렇게 웃으며 말하면 괜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재혼 2주째 되던 날 진우 씨가 유난히 들떠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삼겹살을 두툼하게 썰어 구웠고 소주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 선미 씨 고기 많이 먹어요. 살 좀 붙여야지. 소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제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선미 씨,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평생 보답할게요.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는데 진우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세요? 잠깐만요. 잠시 후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나왔습니다. 선미 씨, 발 주세요. 왜요?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모셔야죠. 그는 제 발을 조심스럽게 물에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발등을 감싸자 온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발로 30년을 버틴 거잖아요. 그는 제 발을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씻겼습니다. 손길이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 해줄게요. 선미 씨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통째로 대신 책임지겠다는 사람처럼요. 그날 밤 진우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오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아니에요. 그 속삭임이 달콤했습니다. 너무 다정해서 조금은 과한 것 같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그 품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이번엔 틀리지 않았다고, 너무 잘해주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은 그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진우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밥을 차려주던 게 뜸해졌습니다. 늦잠을 자더니 일어나서는 TV만 봤어요. 진우 씨, 아침 안 드세요? 선미 씨가 해주세요. 나 오늘 피곤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투였습니다. 그래도 피곤할 수 있겠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려 식탁에 놓았습니다. 진우 씨가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요? 아, 그래요? 소금 더 넣을게요. 밥도 질어요. 물 조절 좀 하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전엔 맛있다고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할까요?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그냥 먹겠다면서도 젓가락질이 거칠었습니다. 며칠 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진우 씨가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어요. 또 김치찌개예요? 김치가 많아서요. 맨날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못해요? 목소리가 짜증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거였잖아요. 좀 생각 좀 하고 해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다른 거 할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야, 같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적응 기간일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진우 씨는 점점 더 변했어요. TV 리모컨 하나 가지고도 신경전이었습니다. 선미 씨, 드라마 그만 보고 뉴스 좀 봐요. 조금만 더요. 거의 끝나가요. 맨날 그 소리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모컨을 휙 가져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제가 멍하니 보고 있으니 피식 웃더군요. 에어컨 온도 때문에도 싸웠어요. 26도로 올려요. 추워 죽겠네. 저는 더운데요. 선미 씨는 맨날 덥다, 덥다. 내가 춥다는데. 결국 26도로 올렸습니다. 저는 땀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양말 어딨어요? 세탁기에 있을 거예요. 왜 아직 안 돌렸어요? 오늘 입을 건데.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맨날 깜빡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고 맡겨요? 믿고 맡겨요라는 말이 유난히 기분을 긁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잔소리하던 그때처럼요. 아니야, 진우 씨는 다르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진우 씨가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어요. 선미 씨,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요? 생활비요? 네. 같이 사는데 정해야죠. 그럼 반반 낼까요? 진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사정이 좀 안 좋아요. 어떻게요? 사업하다가 좀 잘못돼서 빚이 한 3천 정도 있어요. 3천만 원을 좀이라고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말했어야죠. 말하면 결혼 안 했을 거잖아요. 툭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선미 씨가 당분간 생활비 맡아주면 안 돼요? 유산도 있잖아요. 그건 제 노후 자금이에요. 우리가 남이에요? 부부잖아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도 선미 씨, 저 돈 없어요. 빚 갚느라 힘들다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진우 씨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당분간은 제가 낼게요. 그는 바로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선미 씨. 그 다음 달부터 모든 돈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식비,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까지. 한 달에 150만 원.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진우 씨가 또 말을 꺼냈어요. 선미 씨, 시어머니한테 받은 금반지 있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금반지는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어요. 왜요? 그거 팔아서 우리 신혼여행 가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안 끼고 있잖아요. 시어머니 유품이에요. 유품이면 뭐해요? 돈으로 바꿔서 추억 만들어요. 신혼여행 한번 가자고요. 싫어요. 그건 못 팔아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진우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휴, 선미 씨, 부부인데 그것도 못 해줘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맨날 당신 거, 당신 돈, 당신 유품.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됐어요. 내가 괜히 말했네. 진우 씨가 돌아서 버렸어요.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 씨는 말도 안 걸었어요.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우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선미 씨, 제가 너무 심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반지 일은 잊어요. 신혼여행은 나중에 가요. 네. 화해는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아니야. 진우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 이후로도 진우 씨는 점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오전 11시가 다 돼서야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 오늘 월요일이에요. 재활 치료 안 가세요? 안 가. 이제 그만둘까 봐. 왜요? 몸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귀찮아. 맨날 가기 싫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병원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집에서 쉬지 뭐. TV나 보면서. 그는 소파에 몸을 털썩 던지고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아침도 안 먹은 채로요. 밥은요? 배 안 고파. 나중에.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건너편 의자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같이 살지만 혼자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때가 됐는데도 그는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만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짜장면 시켜요. 요리 귀찮잖아요. 집에서 먹는 게 낫지 않아요?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선미 씨 돈 많잖아요. 배달 하나 시키는 게 뭐 어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선미 씨 돈 많잖아요. 그 말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짜장면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자마자 허겁지겁 먹었어요. 입가에 소스가 묻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입 먹다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왜 안 먹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럼 내가 먹지 뭐. 그는 제 그릇까지 끌어당겨 싹 비웠습니다.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 말을 꺼냈습니다. 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지금요? 저녁은요? 밖에서 먹어. 돈 좀 줘요. 얼마요? 10만 원.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는데 10만 원이나요? 술값이랑 밥값 하면 그 정도 나오지. 선미 씨가 좀 도와줘요. 도와줘요라는 말이 이상하게 비꼬는 듯 들렸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손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가 웃었습니다. 내가 애예요? 돈을 받아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소파에 뭔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진우 씨 휴대폰이었어요. 휴대폰을 두고 갔네. 들고 나가주려고 했어요. 그때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강미정.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강미정. 제 시누이였습니다. 왜 시누이가 진우 씨한테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손이 떨렸어요.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궁금했습니다. 화면을 눌렀어요. 잠금이 안 돼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열렸어요. 진우야, 이번 달 돈은 언제 보내줄래? 약속했잖아. 30% 꼬박꼬박 보내준다고. 숨이 멎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어요. 이전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선미 통장에서 얼마나 빼냈어? 지난달에 50만 원 빼냈어. 조금씩 빼고 있어. 너무 적게 빼지 마. 눈치 못 채게 많이 빼내야지. 알아. 서두르지 마.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더 올렸습니다. 재혼하기 전 메시지였습니다. 미정아, 선미한테 접근 성공했어. 잘했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의심받으면 안 돼. 알아. 일단 친구로 시작할게. 좋아. 재산 4억 중에 절반만 빼내도 2억이야. 내 몫은 30%니까 6천만 원이야. 뭐야? 너무 쉬운 돈이네. 더 위로 올렸습니다. 훨씬 예전 메시지가 나왔어요. 문화센터 수채화반에 등록했어. 선미 그쪽으로 보낼게. 아니야. 병원 재활치료실로 해. 거기가 더 자연스러워. 알겠어. 재활치료 등록할게. 선미 운동 일정 파악했어. 월수금 오전 10시야. 완벽하네. 그럼 나도 같은 시간에 예약할게. 머리가 하얘졌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것도 같은 시간에 운동한 것도 모두 계획된 거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따뜻한 말들, 위로, 고백, 청혼. 전부 다 연기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 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저를 봤습니다. 선미 씨, 왜 그래요? 제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진우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휴대폰? 다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미 씨, 그게 신우이랑 짰죠?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죠? 진우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대답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미안해요. 인정했습니다. 변명도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진우 씨한테 다가갔습니다.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죠? 사랑은 다 거짓말이었고요? 선미 씨, 대답해요. 소리를 질렀어요. 진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미정 씨가 부탁했어요. 선미 씨한테 접근해서 재산 빼내라고.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돈 때문이죠. 뭐 때문이겠어요. 너무 태연했어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네. 병원도 미정 씨가 알려줬어요. 선미 씨 운동 일정도요. 사랑한다던 말은요? 평생 잘해준다던 말은요? 연기였죠. 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발 씻겨준 것도요? 제가 소중하다던 말도요? 다 쇼예요. 선미 씨 마음 얻으려고 너무 냉정했어요.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가져갔어요? 한 1억 좀 넘었나? 뭐라고요?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빼냈어요. 선미 씨는 통장 잘 안 보니까 쉬웠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1억. 6개월 만에 1억을 빼갔다고요. 제 돈으로 뭐 했어요? 빚 갚았다던 거요? 거짓말이에요. 빚 같은 거 없어요. 그럼 그 돈은요? 미정 씨랑 나눠 가졌죠. 저축도 하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 고통이 재미있는 듯이.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선미 씨도 순진하긴. 60 넘은 남자가 갑자기 좋아한다는데 의심도 안 했잖아요. 제가 당신을 너무 쉽게 믿었네요.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믿는 게 바보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진우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하게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물었어요. 뭐요? 우리 관계요. 이혼하죠, 뭐. 선미 씨가 원하면. 너무 쉽게 말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해야죠. 저희 부부니까. 근데 제가 이미 1억 빼냈으니. 웃었어요.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사람이 아니네요. 선미 씨, 세상이 원래 이래요. 착하게 살면 당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짐 싸서 내일 나갈게요. 진우 씨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신우이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정 씨 목소리였어요. 나예요. 선미예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 알았어요. 진우 씨랑 짰다는 거. 그래서 왜 그랬어요? 재산 분쟁 때 4억이나 가져갔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모자라지. 원래 8억 다 내 거였어야 했는데. 뻔뻔했어요. 어머니가 당신들 그렇게 키웠어요? 형님이나 잘하세요. 30년 시집살이 했다고 재산 다 차지하려고 했잖아. 저는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법이 다예요? 인정도 없고 우리 오빠 돈이었는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봐요. 증거 있어요? 부부간 돈거래는 민사예요. 경찰도 못해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진우 씨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믿는 게 바보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 씨가 짐을 쌌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그럼 전 갈게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우 씨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엉망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쓰던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4억에서 2억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6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내가 또 속았구나. 전화를 들었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신고하고 싶어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요. 그래도 부부잖아요. 부부간 문제는 여기서 해결 못해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이혼 소송하면서 재산 분할 다툼하세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허탈했습니다. 경찰도 못해요. 법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외로워서 재혼했어요. 혼자 늙기 싫어서,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금반지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반지. 선미야, 내가 진짜 우리 며느리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또 속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연락할 가족, 친구, 친척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 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밀려왔어요. 제 인생도 그렇게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가 문득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 또 속았네. 시댁에게 한 번, 남자에게 또 한 번.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잃은 건 돈 1억 2천이었습니다. 인생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억 8천.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세요. 그리고 빼간 돈 끝까지 따져볼 겁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사기였지만 저는 아직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우 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믿는 게 바보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요. 속인 사람이 나쁜 거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믿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끝까지 믿겠습니다. 제 인생 여기서 끝 아닙니다.